안녕하세요. 경제를 거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9월 금리 인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9월 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많이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연준의 독립성을 위배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연준의 하는 역할이 달러를 발행하는 역할인데 달러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 금리 인하는 위험한 금리 인하 아닌가라는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월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2025년 잭슨홀 미팅, 또 파월 연준 의장으로서는 마지막 잭슨홀 미팅 연설, 이 연설을 그냥 하나의 문구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거 같습니다. 리스크 밸런스가 좀 이동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연준이 생각하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물가, 두 번째는 고용. 물가 쇼크 있을 때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고용 쇼크 있을 땐 금리 인하로 대응하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두 가지 위험을 통제하는 것, 그게 바로 연준의 역할인 거예요. 두 가지 바로 이중 책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어요. 2022년, 또 23년, 24년, 25년 중반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다시 고조되는 게 아닌가. 물가 상승률을 2%라는 목표 물가에 가깝게 내려오게 만들자. 그게 연준이 고려하는 위험의 첫 번째 요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험이 물가라는 위험 요인보다 더 중대한 위험, 고용이라는 부분, 최대 고용이라는 연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고용 리스크를 더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조금 더 그동안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최대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위험의 균형이 이동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신 금리 인하의 시그널 아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빅컷으로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금리 인하 가능하다. 금리 인하 더 적극적으로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서 이제 곧 금리 인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이만큼 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서 경제학의 아주 기초, 통화정책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너무나 잘 알려진 두 마리의 토끼라는 속담을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 잡을 수 있습니까? 두 마리의 토끼는 잡을 수 없어요. 그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한 마리의 토끼를 잡고 그리고 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방법론일 겁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속담입니다.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 그것에 부합하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 바로 필립스 곡선입니다. 이 곡선에 따르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관계가 어떻다?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가 B 지점에 있다, 혹은 A 지점에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자, A 지점에 있다. 물가가 높아요. 실업률은 낮아요. 그러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B로 이동하니까 실업률은 U1에서 U2로 이동한다. 다시 말하면 물가 상승률을 목표 수준에 가깝게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실업자가 늘어나는 고용의 추가적인 악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용인해야만 하는 일이다. 일단 A에서 B로 이동하려면 물가라는 토끼를 먼저 잡고 그 중에 나중에 실업률이라는 토끼를 잡으면 된다. 이게 일반적인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15분 경제특강이라는 그 경제 입문서를 통해서 여러분께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인하하면 같은 조건 하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견인되죠. 기업들이 신규 투자하려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요. 일자리가 늘어나면
평균 소득이 증가하겠죠. 소득이 늘면 뭐 해요? 소비하려 하겠죠. 소비가 늘어나면 뭐 해요? 기업들이 더 투자하려 하겠죠. 원래는 이게 선순환해야 되는데 선순환하지 않는 환경에 놓여 있다면 금리를 인하해서 선순환을 유도한다. 그게 바로 경기 부양책이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한다. 물론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금리 인하한다고 무조건 고용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경제 여건 하에서 높은 금리일 때보다는 낮은 금리일 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지가 강해진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면 일자리가 늘어요. 맞죠? 그런데 일자리가 늘면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활성화되니까 총수요가 늘어난다. 기업들의 투자가 늘고 가계의 소비가 는다.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면 물가는 자극된다는 거죠. 반대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실업자가 늘어나겠죠. 고용이 악화되겠죠. 고용이 악화되면 수요를 막기 때문에, 수요를 줄여놓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고용, 물가, 금리 간의 관계 역시 이런 연관성을 생각해 봐도 금리를 인하하고자 할 때 일자리를 좀 늘리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는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더 고조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되겠죠. 바로 그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고용 안정이 우선이다. 지금은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둘 중에 한 마리의 토끼를 먼저 잡는 것이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결국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도한 표현이란다면 그동안에는 물가 안정을 위해 좀 노력을 했다면 고용 안정이 더 위태위태한 상황이야. 고용 리스크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고용 안정을 위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시점이 왔다라는 사인이라고 해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조해 드렸듯이 세계 경제는 피벗의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영국도, 캐나다도, 한국도, 유로존, 스웨덴, 스위스 세계의 주요국들이 높였던 금리에서 점차 중립금리를 향해 각국이 생각하는 가장 아이디어한 금리, 각국이 생각하는 그 나라 경제에 가장 적절한 금리, 그 중립금리를 찾아서 금리를 인하하는 여정하에 있다. 이게 피벗의 시대다. 저도 맞아요. 다만 세계 많은 국가들이 25년 들어서도 피벗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급하게 금리 인하하는 여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만 25년 들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피벗의 시대에 맞지만 2025년 미국만 예외였던 거예요. 제가 이미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또 2026년 경제전망도 역시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다시피 2026년까지 2025년이 아니라 2026년까지 세계 주요국들은 목표하는 중립금리를 설정해 놓고 그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 인하의 여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26년 전망서를 통해서 똑같이 전망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전망에서도 피벗의 시대라고 표현했지만 26년 경제도 피벗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25년 한 해에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관세라는 그 거대한 장벽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잡을 수 없으니까 금리 인하 기조를 잠깐 멈춰갔던 거예요. 다만 중앙은행, 연준도 마찬가지 미국 중앙은행 연준도 목표하는 기준금리는 3%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를 찾아 금리 인하하는 여정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25년 한 해 쉬어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쉬어갔는지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이 관세 전쟁은 미국으로의 공급을 제약해요. 공급 쇼크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물가를 자극하는 거예요. 미국으로는 자극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오히려
대미 수출길이 막히고 공장 가동이 멈춰서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수요도 줄어들죠. 소득 소비가 제한되니까. 미국은 물가를 제약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관세 전쟁 때문에라도 더 빨리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주요국들은 금리 인하의 여정을 계속하지만 사실 미국만 금리 인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통화정책 메커니즘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다시 얘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안 했다면 미국도 이미 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겠죠.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금리 인하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줬어야죠.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파월의 마지막 잭슨홀 연설, 더 중요한 멘트들을 몇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베이스 케이스,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 물가를 자극하긴 하겠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짧게 일시적으로 물가를 자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또한 그게 베이스라인 아웃룩인데 더군다나 위험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가정은 물가는 일시적으로 자극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리고 위험의 균형이 물가보다는 고용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곧 워런트,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다,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 보장한다. 뭐를? policy stance, 통화정책 기조를 이제 조금 적합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바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사인을 준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어쩌면 잭슨홀 미팅 즉시 분석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부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PPT, 제 PPT가 아닙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PPT를 가지고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이 너무 높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과거보다 이미 높아졌다. 이게 첫 번째 그래프예요. 두 번째,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는데 일자리 증감은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보시는 것처럼 5월, 6월 일자리 증감은 통계가 수정되면서 25만 취업자가 감소했다. 예상보다 더 감소했다. 이런 것들은 고용의 쇼크가 상당 부분 전개되고, 여기서 이 4.5%라는 제약적인 금리를 계속 유지해다간 실업률이 더 상승하고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이 나는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특히 미국의 리얼 GDP 흐름을 본다면 경기도 다소 후퇴하고 있다. 역시 제약적인 이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는 설명이 추가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물가를 보자. 물가를 보면 물가를 구성하는, 또 물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근원 물가예요. 전체 물가를 구성하는 460여 가지 소비 품목 중에 에너지 물가가 있고 식료품 물가가 있어. 이 두 가지 부문을 제외해 놓고 보면 나머지가 근원 물가예요. 근데 그 근원 물가 중에서도 일부가 하우싱 서비스, 주거비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또 역시 그 밖의 서비스, 그죠? 하우싱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근원 물가가 있고, 또 상품 근원 물가가 있어요. 보신 것처럼 근원 서비스 물가가 있고 근원 상품 물가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근원 서비스 물가는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다만 뭐만 오르고 있는가? 근원 상품 물가만 오르고 있다.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면 일시적인 제약 요건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그게 나의 베이스라인 어썸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것과는 별개로 통화정책 기조를 이렇게 바꾸겠다, 메커니즘을 바꾸겠다. 지금까지는 평균 물가제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의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온다고 부랴부랴 금리 인상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간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고
그 전망치를 보고 적절한 금리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평균 물가제를 도입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2021년 12월 달에 연준이 전망하기를 21년 4분기 물가 상승률은 4.4, 22년 4분기 물가 상승률은 2.7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했어요. 이렇게 전망했으면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이니까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21년에 물가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결국 연간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를 기초로 금리를 결정하는 여정이었으니까 일부 몇 개월의 물가 상승률이 실제 지표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준의 실패라고 손꼽아졌었던 것이죠. 통상 연준은 5년에 한 번씩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을 이게 맞는가 한번 회고하고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계획을 짜거든요. 역시 이번 잭슨홀 미팅 때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물가제, 평균 목표 물가제를 도입하는 그 방식보다 일시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자극되어 나타난다면 그러면 서둘러서 유연하게 통화정책 기조를 언제든지 바꿔서 물가 안정을 유도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평균 물가 제도를 도입한다면 만약에 이 관세 전쟁으로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머물지 않고 추가적으로 물가가 상승해도 맞바로 금리 인상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 이런 예외를 둔 유연한 목표 물가 제도를 도입한다면 혹여나 이 물가 상승률이 높게 야기된다 하더라도 맞바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고용 충격 여부에 더 집중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수순으로 가겠지만 그게 오히려 물가 상승을 또 자극한다면 다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향후 목표금리, 향후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 그 중립금리는 3% 정도가 됩니다. 그 3% 중립금리를 찾아 아직 금리 인하 여정이 많이 남아있죠. 4.5에서 3%. 그 여정을 가긴 갈 겁니다. 근데 그 여정은 2026년 하반기까지인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그 적절한 시점을 찾아서 금리 인하의 여정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혹여나 미국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감에 따라 이게 달러의 위상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우려를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 잭슨홀 미팅을 개최하는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죠. 슈밋. 이 연은 총재가 이 잭슨홀 미팅을 앞에다 두고 보시는 이런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 보고서를 제가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솔리드한 페이스다. 견조하다. 물가 상승률은 too high. 너무 높다. 그래서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를 should, 반드시 이러해야 된다. remain, 그죠? 제약적인 수준에 놔둬야 된다.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광주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쿠글러 연준 이사가 7월 FOMC 회의 때 불참했고 그리고 25년 1월 31일까지 임기를 앞두고 전격 사임했죠. 전격 사임하고 그의 대타가 스티븐 미란으로 금리 인하론자, 트럼프와 생각이 완전히 똑같은 인물을 FOMC 위원으로서 9월 FOMC 회의 때 참여할 겁니다. 거기에 지금은 연준 이사 리사 쿡 이사를 또 해임 통보했죠. 물론 법무부가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고요. 법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을 해임할 권한은 없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했고요.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어쨌든 연준을 놓고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들, 또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26년 5월까지인데 임기 많이 남았는데 차기 연준 의장을 계속 지명해요. 어쨌든 파월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고 다음 부의장이나 금융감독국 부의장이나 다른 연준 이사들을 다 소위 말하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해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파월의 입김을 떨어뜨리고 파월 입장에서도 자꾸 자기랑 생각을 거의 같이 하는 정말 자기와 친동료로 생각하는 정말 그런 인물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외압을 자꾸 받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으로서도 정말 떳떳하게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잭슨 홀 미팅 연설을 딱 시작할 때 약 1분 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께서 한 말씀도 못 하셨어요. 거의 심경적으로 마지막 연설을 앞에 둔 독립성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연준 의장으로서의 무거운 그 중압감을 느끼고 계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해 나가면서 움직이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페드 체어에 대한 컨피던스, 연준 혹은 연준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역사상 최저점으로 떨어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표시 채권, 달러 표시 자산, 달러, 이런 소위 말하는 달러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위험이 등장했을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야기되는데 그때 금 가격은 올라요. 금 사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어요. 근데 미 국채 수요는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조되면 그럼 국채 금리는 떨어질 거야 하면서 국채 금리가 실제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만큼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도,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신뢰도, 달러의 위상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평가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준의 역할이 달러 발행이고 통화정책 의사결정인데, 달러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연준이 하고 있는데 연준의 독립성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보니 달러의 위상도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적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긴 연설 중에 마지막 그 한 문장이 이것이었습니다. 40년 넘도록 이 폴 볼커 의장을 처음 캔자스시티 연은이 초대해서 이 잭슨 홀 미팅을 개최해 왔었는데, 근데 나는 이 그동안 40년 동안 지켜온 잭슨 홀 미팅이라는 역사, 레거시를 지키기 위해, 트래디션이죠. 그 트래디션을 지키기 위해 그 트래디션의 하나의 일부였었다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으로서의 마지막 영설, 이것을 앞두고 상당히 그 떨리는 심정으로 1분을 지켜보시지 않았나.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성실히 다하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나는 나의 의미가 있어,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있어 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과정들이 항상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명감인 거죠. 저도 사명감을 느끼는 것 하나는 2050년까지 경제전망서를 발간하자 하는 것이 저의 의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8번째 약속을 지키는 순간이 곧 찾아옵니다. 제가 21일 여러분들과 북콘서트를 개최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로 찾아와 주시길 초대해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현장에서 뵙고 2026년 경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대주제를 놓고 여러분께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고 강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